해방 전국에는 좌파, 진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거리낌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데 48년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여순 사건, 이 사건을 거치면서 48년도에 국가보안법이 처음 이때 제정이 되거든요. 네. 또 1950년 3년 동안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가 남한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게 네. 되는 거죠. 이때부터 좌파, 혁명 뭐 이런 용어들은 사실상 빨갱이, 공산당 이런 것과 진배 없는 용어가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대신 비슷한 의미를 담으면서도 보다 온건하게 들리는 물 건너서 쓴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에 의거하여 참다운 민주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되며, 사회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함으로써만 충분히 실현될 수가 있다. 우리가 외치는 혁신적 정치 노선은 약언하면 이러한 것이다. (1950년대) 대표적인 혁신계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서상일이 제2해방을 전망하면서라는 팜플렛에 남긴 말입니다. 혁신정치, 혁신정당,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의회의 틀을 통해 대한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당이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라진 진보정당, 그 혁신정당의 역사를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7번째, 오래된 미래 한국 혁신정당의 역사 일부, 1950년대 한국 정치 그리고 혁신정당 운동의 태동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재옥이고요. 양경주입니다. 네, 나경철입니다. 네, 매일매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네. 예, 날씨가 봄이 오는 듯 안 오는 듯 참 봄을 맞이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불러오던 그때처럼 네, 오락가락하면서 힘들군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주말마다 이게 잠깐만 집회 다닌 얘기 하실라 그러죠? 주말마다 산에 다니던 사람이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려니까 죽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한 4달째 지금 3달째 그러고 있는 중이어서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뭐 근황 얘기하실 거 특별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얘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 시작할 텐데요. 오늘 진짜 참으로 뜻있고 의미 있는 방송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혁신정당 얘기가 진보정당의 뿌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내용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죠? 붉은 오늘 제가 세어보니까 8년이더라고요. 횟수로. 네. 와, 세상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참. 근데 이 8년 동안의 기본 대본을 우리 양경규 위원장님이 다 쓰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네, 네.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나 이런 대본을 이렇게 8년 동안 양경규 위원장님이 쓰셨는데, 오늘의 이 방송은 처음으로 양경규 위원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대본을 쓰신 겁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 아니겠습니까? 붉은 오늘의 아주 8년 만에 역사적인 날. 귀인이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입니다.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원래 이 방송 취지가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을 고민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좀 그리고 내일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무슨 개인 뭐 양경규, 나경채, 심세옥의 방송이라기보다는 이후에도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 이어가면서 시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쭉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바람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붉은 오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참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고 아마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투입이 됐고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참여해가지고 지금 8년을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좀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대본을 쓰는 작가진이 새로 생기게 되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진행자 풀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더 다양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혁신정당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을 대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지 좀 소개는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붉은 오늘의 8년 만에 나타난 귀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양력을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대본은 노재훈 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네. 노재훈 님은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에 있는 분이고요. 정의당 당원이시고 정의당 의견 그룹인 전환의 회원이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네요. 네. 지금은 50년대 혁신정당 운동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민주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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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 것을 또 이렇게 그럼요. 방송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유익한 네. 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저희 붉은 오늘의 애청자이시고요. 저희 지난번에도 붉은 오늘 방송할 때 한번 보러 온 적이 있어요. 네. 굉장한 애청자이시고 한마디만 대신 전해드리자면 부족한 기본 대본이지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혁신정당 역사를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아이고야 겸손하시기까지.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진짜. 네. 정말 이렇게 공부한 바를 우리 대중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대본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주변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부분에 교양을 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대본화하여 붉은 오늘 애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이 작가진에 합류하시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 하고 방송 시작할까요? 네. 그 혁신정당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잖아요. 네. 그죠? 사실 오늘날에 이제 진보정당으로 통하는 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도 사실 진보정당으로 얘기하지 혁신정당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7번째 그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그 조봉암하고 진보당 얘기를 다룰 때도 사실 그 혁신정당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혁신정당이라는 것의 유래가 뭔지 그 네.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죠. 이제 오늘날에는 혁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진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대략 이제 198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정치계에서는 진보정당이라는 용어보다는 혁신정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배경, 뭐 역사 이런 걸 살펴보자면 일단 혁신이란 말은 일본 정치계에서 넘어온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뭐 지금도 레이와 신센구미,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처럼 이런 당들을 흔히 이제 혁신정당으로 통칭하는데요. 일본 혁신정당의 역사 자체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25세 이상 남성에 대한 보통 선거제가 1925년에 확립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1925년도에 노동농민당, 사회대중당 등이 이제 창당이 되게 됩니다. 이들 정당은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지금 화면에 일본 혁신정당의 1945년 이후 변천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일이 쭉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1945년에 창당한 일본 사회당은 47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1955년에 집권여당 자민당과 함께 소위 55년 체제라는 보수 혁신 양당 체제를 이제 구축하게 되죠. 이 체제가 1955년부터 1993년 사회당이 최초로 집권할 때까지 38년간 소위 일본의 5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어쨌든 대체로 보수 정당에 대항해서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인 정당, 이것을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가 이 역사는 일본의 사회당이나 공산당에 대한 역사는 그리고 55년 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에피소드 33 전공투와 일본 사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진보정당, 좌익정당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혁신정당이라는 일본의 용어를 쓰게 됐나? 이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본 정치의 용어를 갖다가 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혁신이란 용어를 갖다 썼는지는 좀 궁금해요. 진보나 좌파라고 하는 용어도 있을 수 있는데 혁신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방 전국에는 좌파, 진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거리낌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과 달리 조선 공산당부터가 완전히 합법적인 정당이었고요. 그런데 48년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여순 사건, 이 사건을 거치면서 48년도에 국가보안법이 처음 이때 제정이 되거든요. 네. 또 1950년 3년 동안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가 남한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게 네. 되는 거죠. 이때부터 좌파, 혁명 뭐 이런 용어들은 사실상 빨갱이, 공산당 이런 것과 진배 없는 용어가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대신 비슷한 의미를 담으면서도 보다 온건하게 들리는 이런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물 건너서 쓴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50년대에는 일본과 수교를 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승만 정권부터가 강경한 반일주의를 내세우긴 했고 또 세계적인 냉전 구도로 보았을 때 일본은 한국처럼 자본주의 진영의 천병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에서 유래한 개념이라는 특성상 또 그 모호함을 이용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영공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고 또 온건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이라고 자신의 당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1980년대 이전까지 이들이 스스로 혁신계 정치인으로 또 자신의 당을 혁신정당으로 지칭한 것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혁신 대신 혁신 개념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다의적인 뜻인데 이 시기 혁신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보수 또 당대 보수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항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비단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를 뜻하는 아나키즘 또 노동조합주의를 말하는 코퍼라티즘 이런 것들이 모두 혁신적 이념으로 통칭되었다. 네. 지금 우리야 뭐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가 꽤나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이 사민주의와 민주사회주의가 또 그렇게 구분되는 뜻도 아니었다.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혁명이나 무슨 진보 같은 용어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온건한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붉은 오늘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혁신정당의 개괄적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우선은 진보정당 운동사의 빈 공간을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전에부터 쭉 다루고 싶었는데요. 붉은 오늘에서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사를 꽤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19를 통해서 한 방에 정리하는 진보정당 운동사. 그쵸. 여기서는 이제 1997년에 국민승리 20일부터 민주노동당까지 얘기를 이제 쭉 다뤘고요. 거기서 또 그 이전에 민중후보 운동이나 민중의당, 민중당 얘기까지도 다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또 1960년대, 70년대 비합법 정치 조직이었던 인혁당, 통역당, 난민전 이런 얘기는 에피소드 12, 4월의 아픈 역사 인혁당에서 또 다뤘고 또 1950년대 혁신정당 얘기는 에피소드 7에서 조봉환과 진보당에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제와 사회주의 정당 또 사회주의 정당 운동사와 해방 공간의 조선 공산당과 관련해서도 에피소드 25에서 역사 속에 잊혀진 이름 조선 공산당, 에피소드 30에서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인가를 통해서 살펴봤죠. 아유, 이제 많이 이러다 다르네. 보니까 한국의 진보 정당사를 얼추 다 이제 그러네요. 훑어봤는데 네. 유일하게 이 역사의 흐름에서 스치듯 혹은 아예 제대로 언급 없이 지나가면서 다루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혁신정당이었죠. 의회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했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조금 늦게는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혁신정당의 역사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정당 운동사를 제대로 한번 되살리려면 요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혁신정당의 역사를 오늘 방송으로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또 하나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예를 들면 영국이면 노동당과 보수당, 뭐 예를 들면 독일이면 삼인당과 기민당, 뭐 이런 식으로 보역 구도로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쭉 왔는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제1야당의 자리는 또는 뭐 집권당의 자리를 사회주의, 온건한 사회주의 정당들이 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왜 한국만 유독 보수 양당 체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혁신정당이 소멸하고 보수 양당 체제가 된 이유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체제라고 하는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 또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사회운동 기반이 취약해진 측면도 있고 뭐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그보다 더 깊은 배경은 또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두 번째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이 방송을 또 통해서 하나 있습니까?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의 진보정당이 과거 혁신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달리 말해서 과거 혁신정당으로부터 오늘날의 진보정당 운동은 뭘 배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혁신정당을 다뤘던 지금 일부의 제목이 에피소드 제목이 오래된 미래거든요. 그렇죠. 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의 책 제목이죠. 아유, 대단한 이 책에 네. 이 책 정말 인상 깊은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첫 문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리는 걸까?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가? 예전이 더 나빴던가? 아니면 더 좋았던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혁신정당이 펼쳤던 주장을 보면 지금 관점에서 봐서도 굉장히 놀랄만한 진보적인 정책들이 있거든요. 또 혁신정당은 자유당이나 민주공화당 등의 집권 여당 그리고 한민당 또 1950년대의 민주당, 신민당 등 민주당계 야당의 보수 양당제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대안 이데올로기로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진보정당과도 맞닿은 바가 매우 크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날 진보정당 우리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잘 주장을 안 하고 주로 뭐 삼인주의, 민주주의 그렇죠. 이런 걸 하니까 예. 그래서 연결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과거의 혁신정당과 오늘날 진보정당의 역사가 아주 직선적으로 딱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 구성이나 이념적 차원으로 보나 혁신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간극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시기에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단체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어요.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정당은 사회운동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맺을 대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미래인 혁신정당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되는 얘기들을 좀 나눈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일부 주제 1950년대 정치와 혁신정당 운동의 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1950년대 정치하면 이승만 독재 정권, 그다음에 그 정권을 비유하면서 집권 여당 자리를 공고하게 누렸던 자유당, 신익희나 조병옥 등이 있었던 민주당, 네, 그리고 조봉암의 진보당, 이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50년대 한국 정치를 정리하고 혁신 정당이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풀기 전에 네. 한 방에 혁신정당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PPT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PPT에 나오는 사람들이 1950년대를 주름잡았던 대표적인 혁신계 인사들인데요. 조봉암의 진보당에 있었던 시기에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상일의 민주혁신당, 장건상의 대중당, 장화암의 통일사회당 같이 비록 작은 규모지만 혁신정당의 명맥을 잇고 또 엄혹한 공안정국 국면 하에서 활동했던 혁신 세력이 있었죠. 이게 50년대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4월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4개 혁신정당으로 재건되었고 민주당 당극 체제에 맞서고 당대의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과도 결합하고자 시도했던 것들도 바로 이들 혁신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정당들은 쿠데타 세력이 전면적으로 정치활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사회대중당은 해체돼 버렸고요. 또 그래서 뭐 완전히 명맥이 끊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60, 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혁신정당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활발하게라기보다는 활동을 이어갔고요. 심지어는 전두환이 집권한 이후에도 혁신정당은 미미하게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고 소멸될 운명으로 들어갔고요. 이런 여기까지 간단한 약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나요? 네.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정치사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네. 속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죠? 네네. 네. 이제 우리가 혁신정당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 이 역사는 우리 정치사 전반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제 보수 정당의 역사를 같이 다루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사,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1950년대의 정치사를 개괄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이는 혁신정당이 1950년대라는 그 시대로부터 태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대의 정치, 그 시대의 사회는 어땠는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시대로부터 혁신정당이 나왔다는 얘기는 혁신정당의 이념이나 활동 방향은 그 시대를 반영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950년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리 50년대를 얘기하더라도 45년부터 50년까지 5년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 30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었나 해서 어느 정도 다루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 에피소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후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공간에 이제 복잡한 정세가 남마처럼 얽혀지다가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하며 당시 이승만과 함께했던 세력이 한국민주당입니다. 이제 약칭 한민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오늘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정당인 거죠. 한민당은 당시 이제 해방 전국에서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즉 건준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건준 그리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함께 건준과 조선공산당이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을 설립하자 이에 반대한 우익 세력이 창당한 정당이 바로 한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당을 만들었던 이 세력은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질 때 소위 민주당 내 구파로서 자리를 하게 되죠. 네. 아니 이승만이 한민당과 정치 행보를
같이 했었네요. 그렇죠. 어. 지금 감각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죠? 이승만과 지금의 민주당 세력이라고 얘기되는 네. 그룹이 같이 했던 거죠. 중도 보수라고 주소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었어요? 어떤 정당이냐? 네네. 첫째, 한민당은 반건준, 반인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건준이나 조선공산당이 주장했던 소위 민족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통일 또는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신에 임시정부가 이미 우리의 정부이다. 그것을 잇고 있는 이 정부, 이 정부가 우리의 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른바 임정법통론의 원류가 되는 거고 한민당은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당시에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임정법통론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국절 논정에서는 임정법통에 동의하여 1919년 건국론을 표방하면 진보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1919년에 이미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다. 왜 네. 1948년에 정부라고 맞습니다. 하냐.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 보수. 네.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임정법통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네.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새로운 정부를 새롭게 꾸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얘기가 이제 조금 다시 흘러갔습니다만 어쨌든 한민당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한민당은 뭐 개중에는 원세훈이나 김병로처럼 독립운동이나 일제 비타협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친일파, 지주, 부르주아 등 지배 계급들이 만든 정당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마저도 이제 우익의 김규식과 좌익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시작되온 좌우 합작 국면에서 당 비주류파가 탈당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 친일파 지주, 진짜 부르주아만 남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당의 성격은 더욱더 보수적인 성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민당은 그런 당이다. 네. 셋째. 나중에 이제 신탁 통치 문제가 됐을 때 반탁 운동, 그다음에 친미 군정, 반좌우 합작, 남한 단독의 정부 수립 찬성 등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이승만 노선과 함께했던 당이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프롤로그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 서상일이라고 하는 네네. 사람이 바로 네. 이 한민당의 중심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프롤로그 발언만 보면 그 이제 나중에 1950년대 중반에 가서 딴소리를 한 거죠. 그래요? 네. 해방 공간에서는 그래. 아니 어쨌든 그 발언만 보면 이승만의 자유당은 고사하고 한민당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 좌파, 찐한 좌파 정치인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네요. 역사에서 좌파였다가 우파가 된 사람들은 꽤 많은데 우파였다가 좌파로 온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근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한민당이 이후 민주당의 구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승만과 한민당이 결별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 언제 어떤 이유로 결별하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구상에 대한 입장의 차이였습니다. 한민당은 내각제,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원했고요. 정부 수립 즈음에는 한민당과 이승만은 정부 형태를 가지고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한민당이 한 발 물러서서 대통령 중심제를 받아들입니다. 네. 양보를 한 것이죠. 이때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양보를 했으면 대통령은 니네가 하더라도 국무총리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민당 네. 이때는 같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네. 편에서 논쟁한 그래도 거니까. 양보해줬잖아. 근데 이승만이 한민당을 무시하고 우익 청년단체였던 조선민족청년단, 족청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족청의 수장인 이범석을 국무총리에 앉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치도 이상. 네,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우린 내주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각도 거의 대부분 한민당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임명을 했고요. 조봉암이 이때 농림부 장관에 임명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빨갱이 혐의를 받는 조봉암도 임명해 주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이건 지금 고의네.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네. 네. 한민당을 패싱하기 위한 이승만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으로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반대한 데다가 처음에
친일파 지주 부르주아가 대다수였어요. 한민당은. 네. 그래서 대중적 인기가 적었습니다. 인구의 다수가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친일 지주 출신의 정당이 인기가 많았을 리가 없죠. 이런 한민당과 계속 동지적 관계로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아. 이승만은 네.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럼요. 네, 네. 차라리 같은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은 기용해도 어. 친일 지주는 처음에는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인데다가 해방 전국에서 주요한 정치 지도자였던 여운형, 김구, 박헌영, 송진우 같은 사람들이 죽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거의 뭐 일제 시대를 경과하면서 몇 안 남은 민족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건 분명하죠. 어쨌든 이런 이승만에게 토사구팽당한 한민당 이때부터 반 이승만 포지션이 됩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네, 되죠? 이해는 갑니다. 네. 존경스럽지는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계 정당의 모습, 곧 보수 집권 정당을 비판하는 야당으로서의 포지션은 이 시기로부터 이런 이유로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는 체제가 이제 구축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민당은 대한국민당이라는 정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국민당, 우리가 민국당으로 주로 부르는 이 정당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요. 민국당은 계속 제1야당으로서 이승만 정권을 견제하고 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면서 덜 우익적이고 중도적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만 그다지 강력한 정당의 위상을 아직은 갖추지 못합니다. 1950년 총선에서도 참패했어요. 아, 대패하죠. 그렇군요. 네. 오늘의 민주당의 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군요.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의 보수 정당의 뿌리라고 할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어떻게 탄생하게 이제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유당 하면 뭐 이미지 자체가 뭐 아주 몹시 그냥 나쁘죠. 나쁘죠. 네. 이승만의 사당이고 아유, 또 네. 정권의 거수기이고 독재 정권의 어쨌든 수단이 됐던 정당 뭐 이렇게 그럼 실제 역사적인 평가도 뭐 여기서 뭐 벗어난다고 볼 수는 네. 없죠. 다만 자유당 창당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뭐 독재를 비호한 정당 뭐 이렇게 쫙 갈라서 얘기할 수만은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해방 전국에서 우익 집단의 리더였던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에는 당파 좌우를 초월한 민족 지도자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난 당 네. 필요 없어. 나는 모든 당의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승만 특유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는 당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무능하고 이러저러한 부정부패들이 정권 내에서 계속 발생하면서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또 민국당처럼 이승만에 반대하는 야당이 조직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대항하기 시작하니까 이승만으로서도 난 민족의 지도자야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네, 조건이 생겨난 네. 거죠. 나도 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겨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당시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정당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나는 그냥 계속 뒷짐지고 민족의 지도자여라만 해가지고는 선출된다는 보장도 네. 없어지는 거죠.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도 안 되겠다. 나도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당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요? 하나는 원내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당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원내 자유당, 네. 원내에 당을 하나 만들고 또 원 밖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도 우리가 이승만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당을 또 만들어요. 이제 원내 자유당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요. 별도 세력이 별도 공간에서 각각 창당식을 갖고 당이 두 개 생겨요. 두 개 다 우리는 이승만이 대장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 당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름만 갖고 아예 다른 세력이 다른 정당을 그런 거죠. 만드는 네. 거군요. 그렇다면 이승만이 선택한 정당은 원내예요? 원외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의회 지지가 필요할 테니까 원내 그렇죠. 자유당 상식적으로 보면 원내에서 원내 자유당을 지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요? 뜻밖의 뭐 드라마 쓰려고? 이승만이 인정하고 지지한 것은 원외 자유당이었어요. 아 그래요? 당시 원외 자유당의 중추를 담당했던 세력은 조선민족청년단 족청계였습니다. 족청계가 중심이 돼서 원외 자유당을 만들었거든요. 이 족청계의 수장이 아까 뭐 잠깐 네네. 언급했습니다만 일제하에서 청산리 전투부터 시작해서 독립군으로 그리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맡았고 정부 수립 후에는 첫 총리를 맡았던 이범석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바로 원외 자유당 족청을 이끌면서 원외 자유당을 만들었던 네. 겁니다. 족청 말이 조선민족청년회. 네. 족청은 예. 어떤 단체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단체의 약칭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민청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족청이라고 했는지를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해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청년 뭐 네. 단체면 조선민족청년회. 그러니까 유독 요 왜 족청일까? 민족자가 들어가는 긴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이 민을 안 쓰고 단체만 족을 민을 안 쓰고 족을 써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나? 아무튼 이 족청은요, 1946년에 결성됩니다. 1949년 대한청년당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있었던 우익 청년 집단이었는데요. 족청은 여타의 우익 청년단, 예를 들면 서북청년단과 같이 폭력이나 테러를 우선시한 집단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념을 기반으로 청년 교육에 집중한 조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족청의 이념이 파시즘과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족청의 단장이었던 이범석은요,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입장이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했던 사람이었고요. 네네네. 특히 이 사람은 중국의 동북 항일군에 근무하던 시절에 1933년 독일을 방문한 이후 나치의 민족주의와 순혈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모델 같아요. 모습이. 1933년 이 시기에 독일을 가면 네. 우리 했잖아요. 반할 수밖에 없는 독일의 네. 지형이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나 멋진 거. 멋있어. 그래서 독일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민족 중심의 파시즘에 경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후에 히틀러가 죽고 나서 나치 독일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범석은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아니 저기 지금 PPT에 나타나는 저 모습도요. 약간 그 나치 느낌이 좀 뭔가 얼굴이 경직되게 생겼어요. 그러게 무서워. 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족청은 히틀러의 청년 조직인 히틀러 유겐트를 흉내낸 조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범석 유겐트로 부르는 사람도 아, 있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네, 족청은 이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민족 지상, 국가 지상,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야. 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한 거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두를 비판했고요. 특히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혈통에 기반한 인종주의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나치즘하고 매우 유사한 벤치마킹한 것 측면이 같아요.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범석은 근본적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하고 싸운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국주의 그 자체였던 나치 독일과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은 네. 분명히 있었다. 네. 예.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1950년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가 잠깐 네. 족청을 질문하시는 바람에 네. 이야기가 이제 네. 이승만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1952년에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 대통령제를 직선제 대통령제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불안했거든요. 간선제에서 대통령이 되니 아무래도 권력이 약하다. 의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의회에 잘 보여야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권한의 한계도 있는 데다가 그나마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1952년에 또 간선을 하면 이번에는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겠구나라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당시 2대 국회의원 선거 2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전쟁이 6월 25일 날 했는데요.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1950년? 네.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거의 제대로 누린 게 없습니다. 누린 게 없는데 어쨌든 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고 무소속이 60%나 당선이 되게 됩니다. 네. 당시 의회 구성으로는 재선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소속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승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자신의 재선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원내 자유당보다는 원외 자유당,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이어 직선제로 바꾸려면 대중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밖에서 바람을 불게 하려면 그러려면 원외 자유당이 더 자기에게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원외 자유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예. 네. 근데 개헌은 원내에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안은. 근데 이제 당시 원내 구성으로 보아서 그게 개헌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본인은 국회 안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제 폐기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쨌든 직선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 직선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당연히 개헌이 원내에서 통과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52년 1월 18일 국회 직선제 개헌안이 상정이 됩니다. 네. 정부안이었어요. 예, 정부안이 상정이 되는데 민국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은 물론이고 원내 자유당까지 합세해서 찬성 19. 찬성 19 뭐 이미 부결이죠. 반대 찬성 143, 예, 기권 1,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는 거죠. 부결됐네. 부결 정도가 아니지 19대 143이니까. 그러니까 부결 이미 뭐, 이후에 이제는 민국당이 주도하에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니까 대통령 이승만의 정치 생명은 이제 경각에 달리게 된 경각에 것이죠. 달렸다. 네. 네. 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끝났을 이렇게 것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승만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예, 개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군경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국회의원을 연행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때 다 있었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주 먼 화면- 이야기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화면에 저기 이제 국회의원들을 막 버스에 강제로 네. 태워가지고 의회에 출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를 잠깐만 1952년이면 지금 전쟁 전쟁 상황이라는 그럼요. 전쟁 저희 중에 부산- 저렇게 부산 한 국회 피난 거죠. 가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부산 국회에서.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야. 어쨌든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저런 난동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족청의 수장이면서 내무부 장관이었던 이범석이었습니다. PPT로 보이는 것이 부산 정치파동 당시 통근버스로 이제 연행하는 장면인데요. 한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아니죠. 이제 후문은 아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무한 일이죠. 네. 후문은 많이 생겼어요 그 뒤로. 네. 그 전무후무한 이게 옛날에는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틀린 말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는 민주당의 내각 책임제 개헌안과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적당히 발췌해서 섞어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발췌 개헌 사건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이렇게 지금 네. 만들어졌구나. 그런데요, 그 당시에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강제로 개헌안을 밀어붙인 행동은 당연히 뭐 국내외 특히 미국의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이승만 제거와 정권 교체를 골자로 한 에버레디 계획을 미국이 정말로 고민을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이 사태가 시끄러워지니까 이승만은 이 책임을 원외 자유당의 핵심 그룹이었던 이범석의 족청계에 미룹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이때부터 이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가 참 냉혹합니다. 여기에 이제 족청계의 힘을 보고 절대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던 거죠. 동시에 작동한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네. 멀리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근데 방금 얘기한 그 에버레디 계획, 네. 이승만을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을 미국이 세웠다는 거예요. 네. 네. 당시는 미국이 뭐 사실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렇죠. 교체하기도 정권을 하고. 지 마음대로 그 CIA가 개입해가지고 하던 그렇죠. 때죠. 그런 공작이 다반사이기는 했는데 이승만은 좀 친미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왜 정권 교체를 검토하고 그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게 뭔지 네. 에버레디라는 사람이 만든 계획인가요? 보통 무슨 이런 계획에 붙이면 사람 이름이 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버레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명칭은 오퍼레이션 에버레디입니다. 뭐 이거를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던 공작, 계획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쭉 논의되고 있었던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은 원래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하고 미군하고 유엔군이 서로 의견이 달리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이승만은 전쟁을 계속하자.
북진 아, 통일해야 그치. 된다. 그치. 근데 미국은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립이 생기니까 저 새끼 저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저걸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논의되고 이런 계획까지 꾸려졌다는 걸 당시는 몰랐는데 1975년 뉴욕 타임스에 이게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아, 이 문건이 그래요? 공개되면서 아니, 최근에도 젤렌스키가 말 안 들으니까 비슷하죠. 평화를 딱 위해서 비슷하네요. 젤렌스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듯이 이런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정말 비슷한 얘기인데요. 미국 근데 진짜. 당시에는 물론 전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뉴욕 타임스에 알려지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국은 이제 그동안 미국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던 이승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니까 미국은 세계를 무대로 정치하잖아요. 그렇죠. 건드릴 때가 너무 많은데 이 한반도에 이제 고만 발을 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완강하게 버티니까 당황하는 거죠. 네. 전쟁 피로감이 있는 데다가 소련하고의 관계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외교 관계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저 무작정 전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38선으로 원래 시작했던 전쟁인데 다시 38선에서 국경이 짜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잃어버린 땅을 대충 다시 다 찾았으니까 네. 이 정도 선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승만이 안 말을 안 된다고 들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교착된 전선에서 계속해서 전투는 벌어지니까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전쟁의 부담은 계속 커가는 거죠. 이때 이승만이 이제 휴전의 대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네. 좋아, 휴전할게. 지금 젤렌스키가 요구하잖아. 좋아, 휴전의 조건 하나 있는데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딱 똑같아진 얘기인데요. 근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은 미국이 한반도를 계속 이렇게 진주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가 이게 유엔군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승만이 요구하니까 이거를 하면서 주춤주춤했어요. 그 사이에 어쨌든 한미 간의 대립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군과 유엔 사령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 거죠. 하여튼 유엔 사령부는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이 존재하는 한 전쟁 종료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승만 제거 계획을 조금씩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인 1952년 네. 1차 파동이 난 거예요. 막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가두고 친위 쿠데타를 벌어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막 이런 장면 얼씨구나 잘 됐다. 좋다 너희놈.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승만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버레디 돼 있던 오퍼레이션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만 그런 시행을 하려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상황을 보니까 어찌됐든 한국민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6.25 전쟁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여전히 지지하고 네.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좋아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이승만을 대신할 만한 친미 인사를 또 딱히 발견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실행하는 것을 조금 미뤄두는 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제 북진 통일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하고 막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있는 와중에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내가 뭐 못할 줄 알아. 이것들이 나를 알기를 뭐 나 이러면서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결정적인 일을 저질러요. 네. 그게 바로 방공포로 석방이었습니다. 어. 그게 제네바 협정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휴전 협정이 진행 중이었어요. 판문점에서 휴전할까 말까. 그럼 서로 교환해야 이제 되는데. 포로를 교환해야 돼. 이게 이제 제네바 협정의 기본이잖아요. 네. 자기네 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포로들을 석방해 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지만 제네바 협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쨌든 협정 위반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휴전회담 하던 중국하고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네 안 하자는 거냐? 어? 앞에선 이렇게 그 깽판이냐 너네 못해.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휴전이 무너질 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안 되겠다. 음. 방공포로 석방을 보면서 얘 날려 이렇게 된 거예요.
얘 날리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재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이죠. 어, 미국의 대통령이 이때 바뀌었어요. 네. 52년까지 트루만이었는데 53년 1월 달 20일, 1월 아. 지금도 취임일자가 같아요. 얘네는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신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야, 날릴 일이 아니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해서 결국 네가 말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해 줄게. 대신에 종전하자. 휴전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도 이쯤에서 발을 빼야지 더 엉갔다가는 신세 조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요. 네. 합의가 되고 그렇게 돼서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게 사라진 계획이 돼버렸지만 1975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공개가 된 진짜 거죠. 놀라운 응. 일인데요. 네. 네. 아니 부산의 정치 파동이 이승만 제거에 대한 미국과 유엔사의 판단에 그렇죠. 엄청 큰 영향을 영향을 미쳤죠. 끼쳤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의 줄다리기하고 가관이었죠. 비슷한 느낌? 지난번 그 네. 저기 젤렌스키하고 그 무슨 정치 쇼 막 이래가지고 네. 네. 외복에 하여튼 당했다 뭐 이런. 영토 인정, 무조건 종전 이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잃어버린 영토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진짜 좀 짠하기도 했어요. 네, 어쨌든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문제를 늘 자신들의 국익 앞에 놓는 하찮은 문제로 여기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으니 대선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럴 텐데요.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진행했으니까 잠깐 쉬고 와서 그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다시 돌아왔고요. 1952년 대통령 선거 얘기부터 직선으로 했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52년 선거는 그 전쟁 통에 그것도 직선제로 치렀던 선거. 그러니까. 예,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달리 선거를 우리는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네. 전쟁 중에 어떻게 직선을 했을까. 어쨌든 이 발췌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2년 8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서 74.61%를 얻었고요.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는 11.35%를 받았고 뭐 크게 당선이 된 거죠. 저기 나오네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였어요. 이승만은 같은 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족청을 대표했던 이범석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대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무명이었던 목사 출신 무소속 후보 함태영을 지지했고 당시만 해도 뭐 이승만의 정치적 영향력이야 뭐 아주 컸기 때문에 이승만의 힘에 의해서 함태영이 당선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나? 부통령 선거가 런닝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그것도 참 그렇다 그러네요. 하더라도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를 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지지하지 않고 무소속 네.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이제 뭐 이때는 이미 이제 족청과 이승만의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53년에는 자유당에서 족청계를 완전히 숙청해 버립니다. 족청계 숙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 이승만이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의 합동을 지시했고 네. 마침내 53년도에는 통합 자유당이 결성됩니다. 정당 정치보다는 대중을 동원하고 또 정당을 초월한 민족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족청계가 축출되면서 자유당은 의회 정치의 틀 안의 정당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전 그 끝났던 히틀러와 나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비슷한 있었죠.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돌격대가 막 부상해가지고 부담이 되니까 그렇네요. 그 수장인 에른스트렘과 돌격대를 막 완전히 정리해버렸잖아요. 비슷하네요. 네. 족청계 축출 이후에 그러면 자유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 물론 이제 족청계 이 세력 하나를 축출했다고 자유당의 성격이 전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유당 총재가 종신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인 것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당의 핵심이었던 족청계가 축출됐고 이들과는 다른 가치를 내거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승만은 자유당 내 인물 중 족청계는 적대적이면서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야심이 강하지는 않은, 그리고 자기에게는 우호적인, 또 정계에서는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인물을 물색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붕이었습니다. 네. 네. 이기붕은 기존의 족청계와는 달리 정당 정치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었고요. 점차 권력을 잡아감에 따라서 자유당도 이제 정당 정치의 확립을 강조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대략 1954년 정도인데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혼란을 거듭하던 한국 정치가 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의회, 정당의 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제 정치가 자리 잡기 네,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은 분열되어 있어서 아직은 자유당에 맞설 강력한 야당의 형성은 뭐 완성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1954년 11월 자유당의 폭거로 대통령 3선을 위한 4.4.5입 개헌이 통과된 이후에 야권 통합에 의해 민주당이 창당되면서 또 1955년 경에는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보수 양당 체제가 드디어 이제 들어서게 된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수 양당 체제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정당의 시작은 바로 이런 정당 정치의 정착이라는 조건, 거기다가 보수 양당 체제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시작합니다. 네. 보수 양당과는 다른 새로운 노선과 이념을 갖는 혁신 정치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세상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여전히 보수 양당의 구조가 그렇죠. 지금까지 공고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예.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혁신정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이 시기 혁신정당 내지 혁신 세력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1950년대 본격화되기는 하지만 이때 불쑥 나타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혁신 세력은 해방 전국에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네네.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흔히 중간파 혹은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남북 협상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초기에는 혁신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향후 방향을 놓고 이 세력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한 세력은 끝까지 단독 정부 참여에 반대하고 남한만 단독 정부 하는 거 동의할 수 없다 하고 계속해서 민족의 통일 운동을 계속 전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입장은 그래도 단독 정부에 참여해서 일단 남한의 혁신 진보를 견인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통일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두 개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서로 이제 입장을 달리하면서 선거가 열리게 되니까 48년 50 총선에서 이런 걸 만들었던 이 그룹은 근로인민당이나 한독당 등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네. 참여하지 않고 또 다른 그룹은 남북 분단이 현실이라 생각하고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야 되겠다 해서 또 출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죽산 조봉암이었습니다. 네. 조봉암 이후 이제 의회에 들어가고 이후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되어서 토지 개혁을 주도하기도 하는데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때 총선거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봉암 너는 변절한 거야. 이승만하고 붙어먹었잖아. 이렇게 혁신 세력 쪽에서 계속해서 이승만과 야합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네, 그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봉암과 진보당이라는 방송에서 했었죠. 예. 얘기했잖아요. 예. 네, 당시 그때 조봉암이 남북 협상파 정치인들이 막 관념적이라고 좀 비판했죠. 비판도 했고, 음. 그다음에 50 총선에 참여한 거는 명분과 지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다, 그렇죠. 참가하는 그런 거다. 말을 했었죠. 네, 그런 현실적인 자기 인식을 얘기하게 그렇죠. 됐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네, 계신데요. 네, 네. 어쨌든 여하튼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가 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현실 정치 참여를 거부했던 그룹들도 조금씩 현실 정치로 참여를 시작합니다. 네. 우선 삼균주의를 주장하고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남북 협상파의 대장급인 조소왕이 사회당을 창당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를 시작하고요. 또 김규식이 결성했던 민족자주연맹, 민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민족자주연맹에 같이 했던 김성숙, 장건상 이런 사람들이 5.30 총선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950년 선거부터는 이제 참여를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950년에 5월 30일 2대 총선에는 혁신정당을 추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당의 후보로 혹은 무소속으로 현실 정치 참여를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1950년 선거 구도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과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 즉 한민당으로부터 출발해서 민국당으로 이어져 온 이 야당, 이렇게 대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선거는 오히려 이승만과 민국당으로 일컬어지는 보수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선거에 참여한 혁신그룹, 무소속의 네. 혁신그룹과 이런 대결처럼 선거의 양상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랬군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아주 바람직한 구도였다 이렇게 그렇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 단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대 총선이 보수파 대 혁신파 구도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선거구가 하나 있는데 성북구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에는 사회당의 조소왕, 또 훗날 대통령 후보가 되는 민주당의 조병옥이 각각 입후보했죠. 조병옥 씨는 초대 경무부장이었습니다. 경찰 수장이었다는 말이고요.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해요. 조소왕 측 선거운동원을 구금해 버리거든요. 뭐 공권력을 이렇게 막 남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조병옥 하면 우리는 이제 야당 정치인, 그러니까요. 민주주의의 투사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보통은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경무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예. 이분의 자손 중에 윤형. 예, 조윤형, 조순형, 뭐 조순형 뭐 예. 이런 분들이 그래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하기도 하는데요. 또 아예 투표 전날에는 조소왕이 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탈로나 가지고 북으로 내뺐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진짜 모든 네. 나쁜 짓은 이때 다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소왕 선생이 어. 여기 조병옥은 씨라고 부르고 여기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소왕 후보가 이런 가짜 뉴스 마타도가 도니까 투표날 당일날 새벽에 나 북한 안 갔어요. 집차를 타고 방송 장치를 설치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드라마네. 나는 건재하다 어.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는 뭐 저기 보입니다만 조소왕 34,000표, 조병옥 14,000표. 어머나. 뭐 조소왕 씨가 혁신 세력이 67%를 얻어가지고 압승을 한 거죠. 세상에 경무대 장관도 했는데. 이승만계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대한노총 출신의 후보는 불과 2.76%. 2.76%. 그러니까 이 선거의 양상이 바로 혁신과 보수의 대결이었다. 그러네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선거였네. 2대 총선에서는 뭐 아주 많은 숫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소왕 선생, 안재홍, 장건상, 원세훈 또 여훈영의 동생도 정치인이었는데요. 여운홍 같은 중간파 혹은 혁신파 인사들이 당선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성북구를 봤는데요. 이제 전체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점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대 총선 결과 지금 화면에 보이잖아요. 총 210석 중에 이승만의 직속 정치 계열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38석으로 의석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칼라가 그 맨 지금 위에 얘기하신 파란색. 거죠? 네. 민국당이 24석으로 두 번째였지만 나머지 148석은 모두 이승만 계열의 보수 세력이나 혁신 세력이나 혹은 무소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10석 중에서 148석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이었다는 네. 거예요. 심지어 무소속은 126석이나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선거는 양당 보수당끼리의 서로 대결 구도가 아니라 보수 대 혁신의 구도라고 네, 하는 것을 이 확실하게. 선거 결과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음. 근데요, 어쨌든 이 2대 총선을 통해 등장한 혁신 세력이 이렇게 무소속으로 등장하고
또 무소속은 아니었지만 혁신 정치 그룹으로였던 아주 작은 군소 정당 등이 이렇게 힘을 협력해서 새롭게 혁신 정당 또는 혁신 세력을 크게 묶었으면 다음 총선에서 한국 정치 구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역 구도가 될 수도 있었던 네. 거죠. 어마어마한. 냉정하게 네. 얘기하면.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50년 5월 30일 선거가 끝나고 25일 만에 뭐가 터져요? 한국 전쟁이 터진 거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가능성이 완전히 무산되죠. 실제로 국회 활동을 못하고 국회가 부산으로 이전하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그러면서 혁신 정치가 새로운 한국 정치의 큰 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은 사그러들죠. 그리고 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 혁신 세력의 인사들이 납북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월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력은 무너지고 또 전쟁 때문에 한국의 극우 반공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러면서 남한 제도 정치에서 혁신 정치의 공간이 사실 사라져 버린 꼴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얘기 들으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혁신 정치 세력은 왜 형성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배경을 이제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혁신 세력의 정치화하는 게 무산된 것인가? 1956년에 진보당이 창당된 걸 보면 또 혁신정당 운동이 또 되살아나는 것은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50년대 하거든요. 중반에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럼요. 뭐 이렇게 허무하게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일어서죠. 이제 비록 한국 전쟁 때문에 혁신정당 운동이 꽃피울 기회를 잃은 건 사실인데 한국 전쟁 직후부터 여러 혁신계 인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보수 양당에 대비되는 새로운 성격의 정당, 곧 혁신정당을 건설하자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미 정치권에 진출한 혁신계 인사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건상은 피난에 성공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이어가고요. 혁신정당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고 조봉암 선생은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열린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혁신 정치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전면화합니다. 조봉암이 내건 구호는 우리는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없다. 대통령으로 혁신 정치가 조봉암 선생을 선출하자.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으로 바로잡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 시기부터 조봉암이 이승만에 대항해서 혁신 정치를 기치로 내세우고자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선이잖아요. 네. 네, 52년. 52년 대선이죠. 네, 56년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네. 52년 대선이 이제 이랬고요. 그렇지만 이제 혁신 세력의 제도 정치 시도가 본격화되기에는 한국 전쟁 이전보다는 어려운 점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기존의 중간파 내지 남북 협상파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고요. 혁신 정치를 전개할 만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거죠. 또 이런 혁신 세력에 대한 정권의 감시, 사찰이 계속됐고요. 구체적인 정치 세력화 시도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 정치의 당위성, 왜 혁신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당시 정세, 즉 한국 전쟁 직후라는 이 정세에서는 반공 이념이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쉽게 이 대중적인 네. 설득력이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는 그런 활동이 아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혁신 세력이 근근히 이어 나갔네요. 네. 그 진보당의 창당이 1956년이니까 대략 이전부터는 이전과 달라지는 여러 요소들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중반에 이런 한국 전쟁 이후에 나쁜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5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데에는 국내외의 정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는 쭉 했으니까 좀 뒤로 밀어놓고 국제적 변화를 좀 얘기를 하면요. 50년대 중반에 냉전 체제의 완화라고 부를 만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정세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우리도 한번 방송했던 후르쇼프의 20차 전당대회 사건이 벌어지는 스탈린 격화 연설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52년 19차 당대회 이후 4년 만인 1956년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에서 열린 2차 당대회, 20차 당대회.
이 당대회에 당시 소련의 당원이 679만 5,896명이었는데요. 이 당원들을 대표한 1,430명의 대의원들이 이 전당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후르쇼프는 여기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무려 5시간 동안 연설을 하게 되는데 개인 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스탈린의 과오, 스탈린의 악행, 스탈린에 대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십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왼쪽에 그 연설문의 원본입니다. 연설문 원본이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저희 후르쇼프의 연설문이고 저 장면은 사진은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붉은 오늘에서 40번째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바가 있죠. 이 당대회 이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 소위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러시아 혁명 이후 그 전에는 소련이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자본주의 열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소련을 지키는 것, 사회주의의 요새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격렬하게 붙어야 된다. 이런 것이었고 그런 연장선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팔신과 싸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이제 소련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일정하게 스탈린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후르쇼프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도 평화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련 동구권의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한 변화가 시작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르쇼프의 평화 공존론이 수정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맹렬히 비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련의 후르쇼프의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소련이 변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던 거죠. 북진 통일, 반공주의를 지고의 가치로 삼아왔는데 정작 소련은 이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장 친한 미국이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면 우리도 소련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혁신 세력은 이런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반공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을 가진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로부터 온 한국 내의 혁신 세력이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겨난 거죠. 두 번째는 제3세계의 등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한 나라들을 미소 양국이 서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독립한 나라들이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우리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새롭게 독립한 이 국가들 스스로를 제3세계라고 얘기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소련과 미국을 양축으로 한 냉전구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비동맹주의를 주창합니다. 비동맹으로 동맹하는 거예요. 비동맹으로 동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54년에 중국 총리 저우얼라이하고 그다음에 저우얼라이하고 인도 수상 자와할랄 네루, 인도 수상 네루가 평화공전, 내정 불간섭 등을 한 평화공전 5원칙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반둥회의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회의를 열어서 저런 원칙들, 즉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평화공전, 비동맹주의,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반둥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반둥회의 10원칙에 담아내게 됩니다. 멋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둥회의는 냉전 체제가 다극 체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사실 얘기를 좀 붙이면 현재의 세계 정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미소 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 일극 체제로 갔다가 다시 미중 양극 체제가 오는 듯 하면서도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의 이 소위 아시아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이 다극화를 추진해 가고 있는 흐름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제1세계, 제2세계 그리고 제3세계라는 분류가 바로 이 반둥 회의를 기점으로 등장하게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봐야겠군요. 그러면 이 한국은 이 반둥 회의에 참석했었나요? 왜냐하면 1945년 막 해방된 탈식민 국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참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냉전의 천병 역할을 했던 이승만 정권 하에 있는 이승만 정권이 중립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한국은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사실 반둥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네, 초대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초대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이승만 정부는 이 반둥 회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겠죠. 음. 예. 이승만 입장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반둥 체제의 주장은 반둥 체제에서 주장한 중립주의 운동 혹은 비동맹 운동은 사실은 공산주의에 순응하는 용공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그렇게 봤다고. 네, 그렇지만 네. 한국의 지식인들과 혁신계 정치인들은 여기서 다른 것을 봅니다. 음. 이 제3세계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혁신계는 고무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혁신 세력이 소련의 태도 변화 그리고 제3세계의 등장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혁신 세력은 국제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지향하는 세 번째 길, 제3의 길, 곧 민주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수렴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했고 토니 블레어가 도입했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중도를 추구했던 그 제3의 길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다른 제3의 말한 길. 것이죠. 네. 근데 말씀해주신 두 개의 국제 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연결되는지는 금방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민주주의, 뭐 우리가 흔히 사민주의하고 이야기하는 노선이 있잖아요. 네.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민주의는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혁명적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하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라고 했던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민주주의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서구 복지국가의 기본이 되었고, 네네. 여하튼 이런 노선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내놓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집권을 하게 되죠. 지금 화면에 1945년부터 50년 사이 2차 대전 직후에 서유럽의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혹은 노동당의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20% 이상, 뭐 40%, 30% 막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이만큼 지지가 상당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는 집권까지 했고요. 뭐 성격은 다르지만 미국도 사실은 30년대 후반 40년대까지 쭉 루즈벨트가 흔히 얘기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해 가면서 네.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것, 이런 것들 또한 일종의 이제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과 통하고 있는 지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이제 한국에서의 혁신 세력도 해방 공간에서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 전쟁이다 뭐다 해서 다 무너지고 나서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까 얘기한 후르쇼프의 연설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등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 세계의 주요한 정치적 노선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형태인 사민주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로 수렴되겠구나. 그럼 우리도 시작해야지,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지금 장황하게 얘기한 걸 딱 정리하면 제1세계와 제2세계, 제3세계 모두 앞으로는 민주사회주의를 택하거나 그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낡은 자본주의만을 고집해야 하겠는가? 또 정작 미국과 소련은 평화 공존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북진 통일을 부르짖으며 북한을 멸공 통일하려는 적대적인 대상으로만 봐야 하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세계적 흐름을
보게 된 거죠. 혁신 세력들의 예, 생각인 거죠. 혁신 세력 입장에서는 큰 뭐랄까 버팀목, 배경 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 하나 덧붙일 국제 흐름이 있습니다. 1951년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단체 하나를 만드는데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입니다. 나중에 뭐 우리나라 민주노동당도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또 1970년대 김철이라는 분이 이끌었던 혁신정당인 통일사회당은 아예 회원 자격을 갖고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혁신정당과는 아주 긴밀한 역사가 있는 단체인데요.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1951년 결성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소련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확고하게 다르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이렇게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이 공산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분리하고 민주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혁신 세력으로서는 든든한 이론적 뒷배를 갖추게 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혁신 세력이 민주적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할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정치 공세가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민주사회주의도 공산주의 아니냐. 결국 니들도 빨갱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 말인데요. 이런 공세에 대해서 충분히 대거리를 할 만한 이론적 기반이 생긴 거예요. 또 혹은 이 세계 정세의 흐름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빨갱이 공세에 할 말이 생긴 거죠. 네. 간략하게 하면 혁신 세력은 어쨌든 세계가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양자를 지향하고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적대적인 대결보다는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그렇죠. 혁신 정당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생각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혁신 정당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전망에 힘입어서 혁신 세력이 어떻게 자유당과 민주당 이런 보수 양당과 대비되는 정당을 만들게 되었는지 실제 건설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서서히 혁신 정당에 다가서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54년 11월 달에 있었던 4.4 5.입 개헌 참 할 얘기 많아요. 이야기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네. 됩니다. 네. 네. 54년 5월 20일에 3대 총선 결과와 의석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대 총선은 최초로 정당 공천제가 실시된 선거였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군소 정당의 선거 참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4년이 되면은 정당 정치가 여야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사진에도 나오지만 총 203석 중에 자유당이 114석 과반이 됐고요. 제1야당이었던 민국당은 불과 15석으로 참패합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대한국민당이 3석, 국민의 3석, 재헌국회의원 동지회 1석, 무소속은 여전히 좀 많은 편이죠. 67석을 획득하는데요. 네. 무소속 의원 대부분은 이때는 친이승만계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때문에 민국당은 선거 후에 당세 확대를 위해서 신진 세력을 영입하고 야당 연합을 주장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민주대동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오늘날 뭐 야권연대, 야권 민주대연합 이런 것과 겹치는 요소들인 거죠. 당시 헌법상으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였어요. 네. 이 때문에 이승만의 임기가 1956년까지였고요. 정부와 자유당은 이승만 종신 집권을 위해서는 헌법의 연임 제한 조항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시도합니다. 네. 초대 대통령은 약간 예외 아니냐 국부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유당은 총선 당시 자유당 후보자에게 공천을 줬을 때부터 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는 각서를 받습니다. 네. 이들은 이렇게 확보된 자유당 114석에 포섭한 무소속 23석 합치면 137석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개헌안을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개헌 투표에서는 제적 203명 중에 찬성이 135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뭐 반대, 기권, 무효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확보한 찬성 의원 가운데 2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유당 114석에 포섭한 무소속 23석 합치면 137이고 네. 이게 다 찬성했으면 된 거죠. 그렇죠. 어.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정적수 기준인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203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135.333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이상이어야 되니까 136. 136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그렇지. 되는데 네. 이 0.333이 모자라요. 135명이 찬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결인 것이죠. 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뭐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잖아요. 네. 예.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4.4 5임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난리가 났겠죠. 무슨 이런 산수를 한답니까? 거기다가 이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네.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결과에 매우 분개했죠. 네.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이제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로 호혼 동지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은 민국당이라고 하는 당만 있었는데 그리고 야당 서로 연합해가지고 반대는 했지만 원내 교섭단체는 따로 있었는데 이걸 묶어서 당은 창당하지 않았지만 호혼 동지회라는 이름의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야당의 연합신당으로 발족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원내에서도 신당 촉진위원회가 결성됐고 이들은 바로 다음 달인 1954년 12월 신당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고 모든 야당 세력을 총 집결해서 네. 1955년 1월 달에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드디어 자유당에 맞서는 범보수 야당이 생겨나는 거죠. 그동안에 민국당이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였는데 이거를 이제 범보수 야당을 만들기로 한 거죠. 네. 4.4.5 파동 이후의 흐름이 마치 이번 계엄 정국처럼 뭐 이렇게 쫙 뭐 몰려가면서 급박하게 가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혁신 세력이 이 신당 운동에 참여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범보수니까 혁신 세력도 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돼서 네. 우리는 어쨌든 이승만만 반대하면 다 돼.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혁신 세력에 또 지조 있는 사람들은 민국당 저것들하고 같이 한다고 아무리 뭐 반 이승만이라도 안 해. 이런 사람도 물론 있죠. 네.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혁신 세력이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해? 탄핵이 더 중요해. 네. 응? 맞아요. 반독재. 사회 대역 개혁보다 반이승만 반독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4.4 5.2 개헌 같은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놈 저놈부터 우선 처단해야 돼. 이 논리가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혁신정당도 필요하지만 일단 이승만 정부에 맞서서 반독재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뭉쳐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신당운동 초기에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당은 자유민주주의야 사회민주주의야 네.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의 경제정책은 자유경제야 개입경제야 뭐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주주의, 반공, 반독재 이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가자. 저 대통령 저거 종신 대통령 이제 할 길이 열렸는데 저걸 막으려면 그래서 요것에 동의하면 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혁신 세력도 상당한 수가 그럼 갈게라고 해서 가세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참가를 결의했던 사람 어쨌든 혁신계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정치적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 조봉암이잖아요. 네. 조봉암이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봉암도 나도 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결정해요. 네. 정작 참여를 결정하니까 이 신당 연합체 내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조봉암 저 원래 빨갱이였어.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반독재 민주주의 하자는 건데 쟤는 다른 애야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신당 내 보수 세력들이 만약에 혁신 세력의 대표격인 조봉암을 받아들이면 신당 성격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안 된다. 저것들이 맨날 얘기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도 갖고 들고 나올 거 아니냐. 1954년 12월에 발표된 신당 발기 취지문 3항이 사회 정의에 입각한 수탈 없는 국민 경제 체제를 수립하자 해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조봉암을 받아서는 절대 안 안 된다. 된다. 아유, 치사합니다, 치사. 이렇게 하면서 이 신당 연합체 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야. 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 후보 아니었냐. 이 당이 국민에게 더 어필하려면 받아야 된다. 네. 라고 하는 파, 민주대동파라고 불렸습니다. 민주대통령. 그다음에 조봉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파. 이렇게 갈라져서 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봉암을 참고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봉암은 진짜 빨갱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네. 그래서 과거에 부통령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민국당 최고위원으로 신당연합을 같이 꾸려가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김성수. 네. 김성수가 조봉암이 명확한 태도를 보여라.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인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자유민주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조봉암에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김성수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요. 조봉암이 그렇게 선언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야, 조봉암 한 명이 운동을 이렇게 가를 정도로 대통령 어마어마한. 후보였잖아요. 그래도 아니 위상이 예를 엄청. 들면 한동훈 하나 놓고 갈라 쓰고 윤석열 하나 놓고 갈라 쓰는 거하고 아니, 무슨 지금 비슷비슷- 조봉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사람 한 명이 운동을 갈라치기도 뭐 그렇긴 하죠. 그럼요. 네, 하여튼 엄청난 위상이긴 네. 했네요. 예. 그럼 조봉암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김성수 선생의 뜻을 받아서 네. 성명을 발표합니다. 네. 이번에 조직될 신당은 발안자인 호헌 동지회에서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반공산 반독재 투쟁을 위한 제야 민주 세력의 총집결을 기도하는 것이니만치 이 운동의 주도체인 호헌 동지회의 중요한 분들이 이 운동을 위하여 나의 협조를 구하기에 비록 미력이기는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따라갈 것을 작정하고 이 글을 널리 동포 앞에 드리는 터이다. 다 내려놓고 어쨌든 신당에 네. 참여하겠다. 이런 그러겠네요. 신당 네. 운동에 어쨌든 참여하겠다는 뜻을 음. 보인 것이죠. 조봉암이 성명서를 발표한 날짜가 1955년 2월 20일인데요. 그런데 이 성명서 이틀 전에 그러니까 2월 18일이겠죠. 이날 김성수 선생이 사망합니다. 거간하고 중재했던 김성수. 네. 왜 이걸 내면은 뭐야?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맞아. 네, 근데 그 합의를 이끌어낸 김성수가 이틀 전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파는 김성수와의 합의를 거부합니다. 조봉암 배제를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어찌였을까? 한국 이 역사가 무슨 어마어마한 한 편의 드라마, 정치 드라마네 진짜. 그렇죠. 이래서 정치 드라마가 이게 안 끝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조봉암이야말로 지팡이 짚고 못 따라가고 낙동강고 우리알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이 진보당이라는 독자 그런 정당을 거예요. 창당한 건가요? 그럼요. 네. 참. 왜 한국의 혁신파의 계보는 민주당이 만들어준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민주당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진짜. 어쨌든 뭐 이렇게 자유민주파 중심으로 신당이 추진됐고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신당이 55년 9월 18일 날 결성됩니다. 네, 이 정당이 바로 민주당으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뿌리로 삼는 그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오늘날의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면 그렇군요. 이 네. 당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태생부터 진보의 참여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창당일이 바로 민주당이 방금 말한 민주당이 창당되었던 9월 18일로 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날은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이 9월 18일. 이 음력 9월 18일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네. 아무튼 이 더불어민주당 기념식 저 사진인데요. 네. 기념식 사진에 나온 장소는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자 1956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념식을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네. 우리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조종이다 이런 네. 뜻인 거죠. 그렇죠. 네.
1950년대 민주당은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정당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는 진보적 세력을 배제한 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조병옥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하셨구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네. 반응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조병옥, 김준현, 윤보선 이런 민국당 시절부터 활동한 지주 부르주아 기반 정치인들이 민주당 구파가 됐고요. 장면, 김대중, 곽상훈 이렇게 신당 운동 과정에 들어온 자유당 탈당파와 흥사단계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 신파로 자리매김해서 민주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군요. 민주당 신파 구파가 또 엄청 다투거든요. 네. 또 이 안에서. 어쨌든 많은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보수 양당 체제는 바로 이 민주당의 결성이 된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원래 만들어졌던 자유당과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당 두 보수 정당이죠. 두 보수 정당의 체제가 형성된 거죠. 공교롭게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에서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보역구도 양당 보역구도가 형성된 55년 체제도 바로 1955년이었잖아요. 네. 차이점이라면 일본은 보수 대 혁신 양당 구도였고 한국은 보수 양당 구도였다는 점이죠. 네.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상 정권에 유착하여 독재 정치를 시도한 보수 여당과 이들의 대항마이자 도전자로서 제1야당 자리를 계속 고주하지만 이념적으로 보수 여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민주당, 그 민주당계의 야당,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질서를 보수 양당제로 호명하고 대안적 정치의 가능성, 진보 정치의 가능성, 혁신 정치를 주창하면서도 민주당계 정당과 함께 보수 야당에 맞섰던 혁신 정당.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치는 보수 양당에 늘 다른 정당에 나서서 우린 혁신이야, 우린 진보야 이렇게 맞서는 아주 미미한 그런 정당들의 싸움의 과정이 55년부터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몇 년 된 거예요? 70년 70년 된 네. 거죠. 70년이 결국 계속 이렇게 네. 해왔던 거고 그것은 바로 이 당이 창당된 그 당시의 역사가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자유민주파 중심으로 결성된 이후 네. 그 이후에는 혁신 세력은 어떤 행보를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그렇죠. 텐데 애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혁신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조봉암처럼 이제 배제당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봉암의 포섭을 주장했던 민주대동파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주장했다가 어. 그 사람도 나왔나? 어쨌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혁신정당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결성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혁신 정당을 네.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보수 네. 양당에 맞서는 혁신 정당.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오늘은 혁신 정당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주로 한국 정당사만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 정당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그런가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To be continued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혁신정당 운동사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혁신정당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훑어보게 되네요. 네. 네, 보수 양당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네. 잘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마치기 전에 공지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부터 저희가 마지막 끝날 때 늘 함께했던 엔딩 음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나 팟빵에서 이게 재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8년 동안 녹음했던 방송들이 지금 재생이 안 되고 막혀 있죠. 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엔딩 음악 없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섭섭해도 좀 서운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방송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십시오. 네, 자. 파시즘 내지 나치즘이라는 것은 그
그 후진성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취약성 때문에 보다 강력한 자본주의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해 무장의 강화와 독재의 실현이 필요하게 되는 제국주의의 일형태이다. 그런데 반파시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국제파시즘은 패망하여 버렸으며 제2차 대전 후에 새로운 국제적 재조건 하에서는 강력한 파시즘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1955년) 나중에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의 강령을 기초하게 되는 이동환은 사상계에 20세기 역사를 개괄하면서 이제 파시즘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파시즘은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은 분단과 우익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독재체제 하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수탈 없는 경제체제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평등과 평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거의 사그라져 가던 그때 새로운 나라를 위해 혁신정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